이게 다음으로 전국의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요거는 후보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후보님들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질문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정재 후보님부터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좌우명이 있으시다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사필귀정. 제가 평소에 다 이유가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좀 선하게 살고, 오늘 좋으면 내일 나쁠 수 있다. 10년 좋으면 다음 10년은 나쁠 수 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다 이런 이야기죠. 사필귀정.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은 경세재민입니다. 경세재민. 경제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이코노미 이걸 번역시킨 건데, 원래 맹자에 나오는 경세재민의 준말입니다. 경세재민. 세상을 엮어서 민을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게 경제입니다. 그게 경제. 그래서 저는 경제를 잘 하겠습니다. 경세재민 사필귀정.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민중연합당 소영주 의원님. 네, 돌발 질문이신데요. 저는 정치 좌우명이기도 하고 제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 중심이란 네 글자를 좋아합니다. 제가 경기도 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일할 때 한참 바람이 불었습니다. 4대강 바람이 불어서요, 경기도에 있는 천이란 천은 다 가봤습니다. 이포보는 물론이고요, 광주부터 경안천부터 해서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뭐 할 것인가, 이거와 함께 사람 중심으로 개발할 것인가,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정책의 모든 것이 사람이 중심에 있는가. 저는 이게 제 연륜은 짧고 또 나이도 짧고 정치 경륜도 짧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꼭 가지고 가려고 하는 네 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정말 준비한 게 아니었는데 두 분 다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시면서 본인의 좌우명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전국의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와 같은 고향신문과 같은 지역신문이 전국적인 연대 모임이 있습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라는 모임인데요. 여기와 이제 희망제작소가 최근에 이제 총선 후보님들에게 그 지방 분권에 관련된 7가지 과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7가지 네 과제를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 지방 간의 협력회의, 그 다음에 이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 현행 8대2에서 6대4로 확충하는 방안.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지방 분권과 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셔도 좋고, 또 이제 지방 분권을 위해서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좋은 방안이나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돌발 질문과 별개로 원래 순서가 정재 후보님만큼 더불어민주당 정재 후보님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자꾸 짧아서 할 말이 많은데, 지방분권 대표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이죠. 3대 특별법, 균형발전, 신행정 수도 이전법, 지방분권법, 이게 다 이제 우리가 했던 거고요. 5개년 계획, 균형발전 5개년 계획까지도 우리 정부 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에서 패대기를 쳐버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질문의 핵심은 이제 재정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아는 단체장님들이 지방자치 20% 자치, 이렇게 이제 자조 섞인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수 세출 이 부분인데,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재정분권 관련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2014년 기준으로 8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이야기했던 부가세, 지방소비세를 20%로 인상하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보통 20%, 40%씩 올라가 있으니까 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한 7조 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지방교부세 35조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부 기존 제도 개선해달라는 요게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부처별로 보조금식으로 교부금식으로 막 지원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부처별로 찔끔찔끔 사업별로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턴키로 내려달라, 이런 걸로 이제 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누가 징수권을 가질 것이냐, 이 문제고요. 위에 양도세하고 부가세 이걸 조정하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숙제고요. 지금 8대2라고 하지만서도 예산을 쓰는 것은 지방이 오히려 6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이 4를 쓰고 있고, 이런 추세로 봤을 때는 8대2를 조정해가면서 재정분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 추세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따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뭘까요? 묻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 예결위를 하죠. 예결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 다음에 지역 대표성을 갖는 국회의원 의석 배정, 이걸 해야 이제 국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만의 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두 분 다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민중연합당 소현주 후보님,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방의원으로 8년 일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야, 이렇게 지방에 일과 돈 다 써야 실제 주민들한테 체감되는 것은 자치단체가 하는 일인데 돈을 이렇게 안 줄 수가 있나, 이런 생각과 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농담 삼아 복지위는 할 일이 없다라고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복지위에 가면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체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은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갖고 뭔가 복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매칭해주기 바쁜 상임위가, 그런 위원회가 복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복지 부분은 주민분들이 가장 피부로 절감하는 분야거든요. 근데 주민 손으로 뽑은 민선의 자치단체장이 복지 영역으로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다른지역 언론연대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말씀하신 지방분권을 위한 세금의 배분 문제, 6대4로 하는 문제 당연히 찬성하고요. 거기에 조금 덧붙이자면 굉장히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교육감 이렇게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상황에서 실은 자기 말을 잘 안 듣는 자치단체장의 예산을 갖고 협박을 한다든지 교육감을 예산을 갖고 이제 자기 말을 듣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치적인 논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를 전 단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가장 큰 피해는 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분권이 하루빨리 특히나 예산 문제가 정립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방소비세 배분 문제 이미 많이 이 언론에도 나오고 많이 고민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마지막 상임위가 복지 쪽 여성 상임위였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뭔가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실은 경직성 예산으로 계속 내려주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문제, 이 문제 정말 풀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예산과 이 예산이 가장 특히나 동자치위원회까지 내려가서 동만의 특별한 사업이 전개될 수 있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풀뿌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개성공단이 두 달 전이었죠. 폐쇄가 되는 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용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재산이 이제 북에 압류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남한에 계신 이제 고양시에도 이제 기업가분들이 꽤 계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계 문제까지 지금 결부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 경제까지 좀 위기인 상황인데요. 이미 뭐 이 사안에 대한 뭐 내용들에 대한 입장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해결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손영주 후보님 순서 맞으시죠? 아, 저기 정재 후보님 순서인가요? 아, 네. 그 손영주 후보님의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온 국민이 속상해 하는데 왜 재개가 안 되는지 실은 모를 일입니다. 굉장히 아까 사회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저는 전체 평화통일의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망충지대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가 아무리 대립되어도 개성공단이 이렇게 장기간 폐쇄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남북의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 고양시 업체가 7군데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업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또 우리 고양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은 이 문제를 1개의 자치단체장이, 1개의 국회의원이 뭔가 풀 수 있는 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성공단 자체가 이미 양쪽에 수장이 합의했던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것을 잘 이행하고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평화협력을 제대로 이행해보자고 하는 실험대로서의 역할이 있다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그 이익을 떠나서 평화협력의 시대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생각해 주시고 온 국민의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곡히 호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기 계신 분들의 경제적 자산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과 북의 지금 대립의 상황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저는 개성공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에 대한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지금 현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이고 넘어야 될 산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 민중연합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가 실마리가 되어서 더 나아가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고 평화협정이 잘 체결되어서 남과 북이 화해롭고 평화롭게 개성공단에서 만나서 경제와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길에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적 문제로만 접근했던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저희 다음으로 정재화 후보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제적 문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경협보험금을 수출입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주 조족지혈이죠. 그 다음에 보험 금액을 산정하는 데만 해도 실랑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우리 실무진들이 이런 걸 만들어 주더라고요. 8,152억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고양시 입주기업이 5군데, 경기도 소재 38군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피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의 문제는 남아 있지만 우선 거의 1조 원에 달하는 이 중소기업들 120개 업체의 피해를 우선 좀 정부 돈으로 긴급 구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후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러니까 정부 관료들은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습성이 있어요. 사후 조사를 해서 나중에 또 개성공단이
또 가서 이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또 산정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들은 개선을 하더라도 지금 긴급히 공장을 가동할 수 있고 그동안 해왔던 이 경제 활동을 이 업체와 종업원들을 먹고 살게 하는 이 일부터 먼저 정부가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저 이 정부는 하고 있는 양 언론에서 떠드는데 제가 잘 아는 김포에 우리 선배님 공장도 지금 곧 망할 지경이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이 있고 김포에도 있고 이랬는데 아주 미칠 지경이 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당사자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남북 관계의 왜곡으로 인해서 대결적 관계에 의해서 우리 이 기업하시는 국민들과 근로자들이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파편 맞은 거 아닙니까? 파편. 그래서 파편 맞은 데 대해서는 빨리 보상을 하고 좀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긴급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국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남북 총리회담을 가까이서 수행했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개성공단 2번 가봤습니다. 너무 좋고 우리 남쪽이 못하는 것을 북쪽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 대결적 남북관계 청산해야 됩니다.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정권 바꿉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제 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노동개혁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노동개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고 그리고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현재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재호 후보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똑같이 3분입니다. 예, 제가 IMF 때 외환카드 노조위원장 2번 했습니다. 노동법 관련해서 제가 상당한 좀 전문성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인데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이 노동 계약이죠. 계획이 아니라 계약. 핵심은 일반 해고입니다. 업무 성과를 측정해서 부진자에 대해서 쉽게 해고하겠다. 두 번째로는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를 강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노조위원장들도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싸우느라 아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가지 문제인데, 문제는 노동부에서 노동부 지침으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단체 협약을 개정시키겠다. 뭐 이런 식인데, 어차피 뭐 한국노총에서 거부했고 국회에 상정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식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아주 도발적인 형식을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 32조 3항에 모든 근로조건은 법령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바꿔야 될 때 지침으로 바꾸겠다는 이런 시도 자체가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아마 대통령 닮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올상시간 짓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비정규직 문제, 노동계약 문제, 이 모든 키는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그 방법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채택하면 그것은 모든 게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촉진하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여지는 그런 사태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기간제 근로와 파견 근로 2가지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그 속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걸 이제 도모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비정규직 현황이 이렇답니다. 2012년에 384만 명이었는데 그 2배점 2015년 8월에 627만 명입니다.
아주 불안한 상태, 불안한 상태의 노동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근로시간 단축만이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민중연합당 송영주 후보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노동개혁안과 관련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례는 정재 후보님이 좀 들어주셨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시청에 구인권위 건물의 광고탑에 2명의 노동자가 한 300여일 다되게 고공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기아차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근데 법원의 판결이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는 불법 파견이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의 사주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계속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파견법입니다. 이것을 전 생산업종에 허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노동계약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산 현장, 다음엔 어디 다 이렇게 파견 근로가 확장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나온 노동계약안의 핵심입니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의 노동자 중에 1명, 최정명 한교협 동지, 그 2분은 최정명 동지는 우리 행신동에 살고 있는 저희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분들이 내려오시려면 노동계약안을 막아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정규직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통계와 상관없이 이렇답니다. 1만 명, 10,000명 이상의 거대 기업의 비정규직의 비율은 33%입니다. 근데 300명에서 500명 미만의 기업의 비정규직은 4.3%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10,000명 이상 10,000명 이상 고용되어 있는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강제적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정규직이 줄어들고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도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장 첫 번째로 비정규직 해법으로 내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간제법, 파견법 폐지해야 됩니다. 이것으로는 이게 살아있는 한은 비정규직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해고가 가능하게 지금 길을 열었는데요. 해고 요건을 누구 마음대로 직장을 다니라 말을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취업규칙 역시 근로자들의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물은 한 잔씩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